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빠가 계셨는데요.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결혼 자리도 마다하셨죠.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체 중 한 곳이랍니다. 그 사업체에서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였죠. 그곳에서 남편은 말단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키우던 중 아빠가 저와 남편이 요즘 말하는 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영지야, 내가 연애하는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다만, 제사원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최사원만큼이나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회사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네가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제사원네 집안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집안까지 다 확인하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으면서 결국 집안이 좋아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건데,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아빠, 내가 최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한다고요. 아빠는 웬일인지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를 거세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따로 만나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원래 저의 연애사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걱정이 되시기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었어요. 영재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갑자기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요? 왜요? 뭐 저희 집도 엄마 안 계시고 그런데 아빠가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에요. 그동안 입사하고 여러 번 월급 당겨받기도 했고, 직접 회사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영지 씨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던 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영지 씨도 조금 마음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반대를 크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시댁으로 이체가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당겨서 받았던 날도 많았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했고 결국 아빠의 반대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시는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노력에 힘입어 사업도 잘 되었죠. 여러 계약들을 따내었고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최서원. 아니, 이제는 최대리라고 해야지. 앞으로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리라니? 갑자기? 이번에 중요한 계약도 성사시키고 그전에도 몇몇 계약들 다 최대리가 성사한 거잖니. 그래서 이번 승진 시켜주기로 했단다. 와, 동준 씨 대단하네요. 나는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영재 씨 덕분입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장님이 뭔가?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 주었고 파격 승진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간혹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와 아빠는 남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견례에서 발생했죠. 우리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자주 봐왔지만 서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뭐, 저희한테 인사도 오지 않고 얼굴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서운하셨겠네요. 애들이 일이 바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한 가족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야 성에 안 차지만 얘가 저희에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겁니다. 뭐 신혼집이야 그쪽이 더 잘 사시니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 신혼집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사돈, 넉넉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애들 2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죠.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 사돈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일을 하니 이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애도 아직 어려서 결혼이 좀 이르다 생각은 들지만 뭐 서로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견례 날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일을 줄이고 저에게 신경 쓰이게 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아빠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이며 하객들 접대 음식 모두 최고로 준비를 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아들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 며느리로 여겼고 그런 시댁 소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식만 끝나면 거의 볼 일이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바로 결혼식 이후에 시모가 아파 쓰러지게 되면서
시댁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위중하다고 알려졌던 시모는 제가 교류를 하면서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았고, 시댁에서는 거의 매주 저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와서 밥해서 먹자. 저번에 보니까 동준이 얼굴이 해숙해져서 안 되겠더라.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서 해먹이는 거니? 혼자 살 때도 그렇지 않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에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내려오렴.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제가 주말 근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어서 동준이랑 같이 내려와. 아무리 아빠 회사여도 제 직장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준 씨 요즘 살 뺀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고 나발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구나. 동준이는 바쁠 테니 너라도 와서 내가 반찬 들고 가렴. 몇 시간은 괜찮잖아. 일 끝나고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 거기 가려면 몇 시간을 내려가야 해요. 아니면 동준 씨 주말에 쉬니까 혼자서 가라고 전할게요. 아니, 평일에 종일 일한 애가 어떻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니? 네가 후딱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반찬값은 잘 챙겨서 오거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아픈데 거리를 둔다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 전 얘기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경영 쪽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전 결제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남편도 착각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었죠. 동준 씨, 회사 카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에이, 뭐 어때? 몇십만 원 내가 그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쓴 거일 뿐이잖아. 그냥 출장 비용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빠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회사고 이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몇만 원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정리를 할게. 당신 월급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월급에서 제한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바쁘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 남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다며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빠가 아시면 큰일 나지 싶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던 것은 저와 부하 직원들 뿐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들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죠. 아유, 최서방.
요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야. 최서방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덕분에 어려운 기업들도 다 성사되고 참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죠. 일하면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뭐, 힘든 점은 없고? 네, 현재로서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뒤를 따라와 줄 후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그런 말을 섭섭하게 해? 당신 후배 직원들 들으면 너무 서운해하겠네. 아빠, 남편 파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냐? 상사가 잘 움직이니 부하 직원들도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남편은 아빠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성과를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에 아빠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영지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 한 명은 더 나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영지, 아빠마저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쩌나. 아빠, 그니까 힘내서 치료 좀 더 받아보자.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아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회사 정리도 해야지. 아빠가 회사 사장직에 동준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5년 동안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빠 가고 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가기 전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인진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 사장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다. 최서방 열심히 일했고 나만큼이나 회사에 열정도 많으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최서방이 사장직에 올라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내가 잘 말해서 정리해보마.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얼마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보니 전에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름을 보니 남편의 오랜 여자 지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사장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 이번에 부사장직에 김미영 씨 올렸어? 왜?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야? 아, 그거? 미영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었더라고. 안 그래도 걔 일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로 부르게 되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사장직이라니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과분하긴 무슨. 미영이 전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도 스카우트 제의 여러 곳에서 받았던 애야.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고
원래 있던 부사장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었잖아. 근데 미영이는 이번에 우리 회사 오면서 계약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자리가 부사장일 뿐이지. 거의 현장직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고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사장실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이씨, 빨리 들켰네. 그래도 한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나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뭐? 두 사람 만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이랑은 이미 애정도 없고 뭐 이혼 원하면 해줄게. 서류 쓰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 아버님? 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건 상관없지. 이미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뭐? 당신 당장 나가. 이거 노리고 아빠한테 사장직 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사장직 준 건 니네 아빠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척해? 억울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아야지. 솔직히 당신은 태어날 때 사장딸로 태어나서 바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더 너무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 일하고 싶으면 120 받고 청소나 해. 그건 허락해 줄 테니까. 난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나가봐. 남편은 상간녀와 회장실에서 부둥켜 안고 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충성하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을 믿고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던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두 사람에게 나락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넘어간 자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현 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사장직 해임건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은 저에게 발악을 한다며 비웃었어요. 당신 참 재밌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오른 게 꼴보기가 싫었나? 아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당신 그동안 나와 아빠를 기만하고 했던 행동들 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사에 소집했고 이미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잘난 당신 아빠도 결국에는 성과 보고 나한테 사장직 준 거 아니야? 뭐 눈 감으시고는 땅을 치셨겠지만 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는. 당신 성과도 다 당신만 해온 거 아니야. 당신 부하 직원들 밤낮 없이 당신이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했어. 묵묵히 일하면서도 당신이 상사니까 참아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당신 똥 내가 다 품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는 당신이 다 감당해.
뭐, 맘대로 해봐. 하나도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전쟁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부하 직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남편은 여전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나중에 제가 외도 사실도 알고 있고 남편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수년간 일했던 상사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야 이렇게 저희 뜻을 밝히는 게 늦은 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가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증거들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마 사장직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던 중에 호텔, 숙박업소를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부정행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따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께서는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현 사장님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과로 본다면 현 사장님의 성과가 높지만 사실 그 내막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쪼록 전해드린 자료 충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악랄한 속마음을 전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네준 서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횡령을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에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바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사장 역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죠. 남편은 부당한 처우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와 협박도 일삼았죠. 당신 참 기분 좋겠네. 남편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그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다니 참 웃긴다. 당신이 뭘 노력을 했지? 성과? 알고 봤더니 그 계약들 거의 직원들이 따는 계약이던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서는 자신이 한 계약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그 계약들 나 없었으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당신은 접대하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 더럽기는.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거 모르나? 더러운 당신 곁에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런 편협한 사고로 사장직이라는 게 잘도 어울리겠다. 뭐?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사장직 내려놓은 것부터 스타트지. 지금 끝나면 너무 쉽지 않아? 당신한테 이혼 청구했고 상간녀 청구도 진행했어.
거기다가 횡령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 뱉어낼 각오하라고. 저는 남편을 차근차근 밟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오랜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 내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거기다가 남편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니?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불법이야.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 자리를 탐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는 그렇지 않다고.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창피하게 입 나불대지 말고. 뭐? 입 나불? 당신 진짜 더러운 싸움 해보자는 거야? 그래, 더러운 싸움 한번 해봐. 당신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게 정말 좋아하잖아. 그지? 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참 더러운 거 좋아해. 그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역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결혼 전 아빠에게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이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민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탈탈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계좌들을 가압류 신청하게 되었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로 연락해 월급 압류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일하는 족족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버거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아비는 나 인정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팠냐? 네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저기 착각하지 마. 아빠는 당신이 잘나서 사장직 준 거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당신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거 얻었었잖아. 그냥 다시 당신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자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건 당신이 날 끌어내려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만 있을 것 같니? 뭐 힘써서 한번 올라와 봐.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정신도 있고 여유롭나 봐. 뒷주머니 차고 있으면 잘 지켜. 내가 다 쏙쏙 가지고 갈 테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아들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예, 너는 그거 하나 넘어가주면 될 거를 꼭 굳이 이혼을 해야 했었냐?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통잠이 안 온다. 동준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너는 동준이 뺏겨먹고 하하호호 재밌어 보이는구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동준 씨는 벗겨먹을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왜 동준이가 없어? 동준이만큼 능력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걔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어디 가서 부족할 애가 아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능력도 다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나.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오죽 독했으면 그 순한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세상이는 동준 씨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준 씨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바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 감싸돌지 마세요. 제가 순했으니 망정이지. 독하면 지금 이렇게 전화하실 생각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남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했죠. 남편은 자신이 잠시 사장이 되더니 그것에 취해서 잘못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 진짜 죽을 맛이야.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참 빠르네.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웃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왜? 당신 목 앞까지 칼이 들어오니까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나?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너랑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너랑 헤어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나랑 금실 좋게 잘 지냈잖아. 거기다가 내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을 못 놨어.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정이 확 떨어진다. 아빠한테 잘했다고? 당신이 언제? 아빠가 노력해서 일건 회사 당신이 망칠 뻔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외도한 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봐. 그래, 그러니 당신이 바람을 피웠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나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해진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더 슬퍼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더 꿋꿋하게 이겨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시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랑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친형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 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 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 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 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 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의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서 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저 진영 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 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이서 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아,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굴욕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내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딸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햄이야. 넌 안 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로와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과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전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 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